매일경제신문 주간 요약 8월 20일 목요일부터 8월 22일 토요일 오늘까지 3주차 주간 소식 2부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진리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누구나 태어나면 죽는다. 두 번째는 세상에 공짜는 없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빚을 빚의 속도로 쌓은 자 빚의 속도로 저승간다입니다. 코로나 제약상 공포가 일어났죠. 그래서 코스피가 3.6% 급락했어요. 그래서 코스닥은 3.3, 그리고 원화값은 5.7원 급락을 했고요. 가장 큰 원인은 이제 기관과 외국인 매도라고 합니다. 연준의 비관전 전망에 이제 일본, 중국 등 아시아 증시도 하락세가 있죠. 근데 코로나는 가을 되면 2차 유행 온다고 다 예감하지 않았나요? 상장사 영업이익 작년보다 17% 줄었어요. 그래서 상장사 기업 2분기 매출액은 약 이제 449조로 전년 대비 12.1%, 영업이익은 약 23조로 16.9% 하락했고요. 3분기 실적 반등 불투명하다고 합니다. 근데 의료 정밀가요, 의약품은 매출액이 각 16%, 7.2% 증가, 그 다음에 영업이익은 68.2%, 33% 급등을 했습니다. 하락하는 게 있으면 또 올라가는 게 있겠죠. 50년 넘은 장수기업 영업이익이요, 비장수기업보다 30배나 높대요. 근데 이런 기업 많지 않죠. 상위 100대 기업의 수출이요, 전체 63.9% 차지하는데 우리나라는 이제 대기업 중심 국가죠. 50년 이상 중소 장소기업의 영업이익과 부가가치 규모가요, 비장소기업에 비해 30배 이상 크대요. 근데 중소기업의 평균 생존율은요 15%, 60대 이상 경영인이 현재 23.5%고요. 고령화가 지속 중에 있습니다. 상속세 및 이제 증여세 세율이요 최고 50%인데요. 그냥 정리하는 것 같아요. 산업 그다음에 수출입은행이요 코로나 뚫고 0%의 외화 채권 발행을 성공했습니다. 그래서 외화 채권 발행은요 이걸 통해서 자금 조달에 성공했다 하는데 현금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은행에. SK 하이닉스가요 7개월 새 시종 14조 증발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루 새 3.97% 하락했고요. 서버 디램 재고가 많아 가격이 하락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미국이 지금 자꾸 중국 기업을 제재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관련된 기업도 제재를 당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웨이 제재에 메모리 타격이 큰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미국에요 기술주 빅7 시총 합계가 1경 육박한대요. 미국도 빈익빈 부익부예요. 이제 주식을 보면요. 보통 보니까 이제 애플, 테슬라, 마이크로소프트, 그다음에 아마존, 구글, 페이스북이 주가가 상승했습니다. 이렇게 상승해도 미국 경제보다는 서민한테는 영향을 안 미치겠죠. 제조업이 상승해야지 미국 경제가 살아납니다. 미국이요 이란 제재를 재개했습니다. 뭐 계속 제재하고 있죠. 홍콩 3개 협정 종료를 했고요. WTO의 경고가요 세계 경제는 V자 회복이 아니고요 L자형 하락인 거죠. L자형으로 쭉 가는 거예요. 지금 경제가 하락하면 계속 가는데 뭐 내년까지 보고 있대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3년 이상 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코로나 리스크 재부각해서 원화값도 약세로 떨어졌는데요. 얼마냐면 1186.9원으로 뚝 떨어졌어요. 앞으로 수출과 내수 등 펀더멘탈이 약해 언제든 급락할 수도 있고요. 한국 돈도 많이 풀렸고 달러도 많이 풀렸는데 한국 돈이 더 떨어진다는 거는 달러가 답인 것 같습니다. 2분기 신용대출 9조 원이 늘었어요. 그래서 빚2 경고를 하고 있는데 이게 빚의 속도로 간다니까요. 이렇게 되면 가계대출은요 26조 늘어 1637조예요. 그래서 이제 금융회사들이요 원리금 상환 비율 DSR이라는 용어를 좀 아셔야 돼요. 이제는 제가 다음 코너에서 자세하게 얘기할 건데요. 이 규정 준수 여부를 점검하겠다 합니다. 제가 금융감독원 가서 봤어요. 이게 9조 원이 뭐냐 보니까 은행권 가계대출은 7.6조 원이 증가했고요. 제2금융권 가계대출은 14조 원, 1.4조 원 증가를 했어요. 근데 그러면 어디에 편성되냐 보니까 은행권은 이제 주택담보대출 비율이 내려갔어요. 그러면 대부분 신용대출의 증가폭이 올라갔고요. 그 신용대출은요
생활자금과 주식 청약으로 들어간 거예요. 불안한 거, 이건 너무 불안한 상황인 거예요. 담보가 없는 내용이니까요. 그리고 제2금융권은요, 신용대출 중심으로 증가한 거예요. 이렇게 되면요, 경제가 안 좋아지면 다 같이 한 방에 가는 거죠. 빚투 위험한데 대출 규제 주저하는 정부. 이게 계륵이에요. 이 빚이 이거를 지금 규제할지 말지 계륵인 거죠. 볼게요. 신용대출을 이대로 두면 자산 거품 야기를 시키고요. 자산 가격 하락이 들어가겠죠. 이에 신용불량자 양성 및 부채 내관을 키울 듯 하고요. 점점점 이제 뭐랄까 다이아나마이트를 점점 키우는 거죠. 한 방에 터지면 그만큼 충격파가 크겠죠. 그러니까 지금 제재할지 지금 대출을 규제하면 빚으로 버티는 자들이 많으니까 한 번에 파산이 또 예상이 되죠. 그러니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산 및 주식이 이제 만약에 하락을 하잖아요. 저는 하락할 거라 봅니다. 그러면 개인들이 상환이 불가하겠죠. 그러면 금융업이 붕괴되는 거예요. 예, 금융당국은 대출 규제로 DSR을 강화 검토하는데 DSR은 점점 강화가 될 겁니다. 2025년까지요. 현재 DSR은 40%에서 관리 지도인데 이게 무슨 소리냐면 잘 들으시면 돼요. 월 소득이 100만 원이잖아요. 그리고요. 모든 대출 합산, 그러니까 본인이 빚이 대출 합산의 원금과 이자 상환액이요. 40만 원을 못 넘어요. 40%라고 하면. 근데 아마 DSR이 나중에는 15%까지 떨어질 거예요. 결국 대출이 안 되는 거죠. 지방은행은 현재 이제 DSR이 80%로 느슨하고요. 대부업 대출은 해당 사항이 없어요. 그래서 소득이 없는 은퇴자들은요 또 이 DSR 해당 사항이 안 돼요. 무조건 소득이 있는 자에게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럼 앞으로 세상은 어떻게 될 거냐? 현금 있는 사람이 답인 거예요. 그리고 직장 있는 사람이 답인 거고요. 한국은행이 경고를 했어요. 2100조가 부동산에 쏠려서 위험하다고요. 향후 부동산 가격이 하락할 시에 연쇄 위기로 이어진다고 경고를 자꾸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시기가 언제인지가 뭐 불투명한 거지 부동산 연쇄 위기는 온다고 봅니다. 이 와중에 이러한 규제를 비웃듯 부동산 꼼수 대출이 기승합니다. 이제 뭔 얘기냐면요. 만약에 이제 소비자가 대출이 안 돼요. 일반 은행에서. 그러면 대부업체를 이용하는 건데 이런 식인 거예요. 소비자가 대부업체에 가서요. 자금을 얘기해요. 그러면 대부업체는요. 대출 채권 담보 제공이라고요. 여신 전문 금융사나 저축은행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신 전문 금융사랑 저축은행이요. 개인에게 주는 게 아니고요. 대출을 집행했는데 대부업체한테 주는 거예요. 그러면 대부업체는 좀 더 이자를 더 붙여서 소비자한테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대부업체는 주택담보 LTV가 규제에 해당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주택담보대출 LTV는요 9억 원 못하는데 이해하세요. 9억 원 이하는 40%, 그다음에 9억 원 초과는 20% 대출이 가능하고요. 10억 원 초과는 대출이 안 돼요. 그러니까 대부업체로 달려가는 것 같습니다. 근데 강남권 같은 경우는요 15억이 넘을 거죠 아파트가. 그래서 이제 대부업자들이 강남권 가서 그렇게 영업하는 것 같습니다. 부자들부터 강남부터 무너질 것 같은데요 이거. 아파트 매물이 실종이 됐어요. 148건에서 0건. 이 이유가 뭐냐? 21일부터요. 중개사가 집주인 혹은 매도인 그다음에 임대인 허락 없이요. 부동산 매물 올리 시에 과태료가 50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사기꾼들 없어지는 거죠. 지금 유튜브나 블로그, 인터넷상에서 이렇게 허위 매물 올린 사람들 다 사라지고 있을 거예요. 중개사가 아닌 중개보조원이요. 부동산 광고를 게재하면요. 1년 이하 징역, 1000만 원 이하 벌금이에요. 전환세 전환율 관련된 내용이에요.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10월부터 전환세 전환율이요 4%에서 2.5%로 이상 넘으면 안 돼. 2.5%요. 그래서 집주인이요 전환율 이상 월세를 요구할 때는요 계약이 무효예요. 그러니까 전세를 월세로 전환하는 집주인이 여기 2.5%를 안 지키잖아요. 그럼 계약이 무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집주인이 직접 거주한다고 세입자 내보내잖아요. 그럼 그 세입자가요 실제 거주 여부 확인 가능해요. 그리고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현황 등 열람도 가능해요.
이제 전환세 전환율은 기존 임대차 계약 기간 내 그리고 갱신 때 적용이 돼요. 그리고 이제 신규 계약된 전환율 적용을 안 받아요. 그럼 제가 집주인 입장에서 그냥 나가라고 할 것 같아요. 그 신규로 받아갖고 높게 올리면 되잖아요. 전세를 월세로 전환 시만 적용이고요. 월세를 전세로 바꿀 때는 적용이 안 돼요. 즉 전세를 월세로 전환할 때만 적용되는데 그게 어떻게 된다? 기존 세입자에게 2.5%만. 법인 매물이 쏟아지는 것 같습니다. 7월만 8,278건이고요. 법인 같은 경우는 이제 아파트랑 빌라를 많이 갖고 있으니까 세금 폭탄 우려에 정리 중에 있어요. 경기는 3,000건, 전남이 900건, 이제 경남이 700건, 기타 등등. 그래서 내년 6월 1일 이전까지요. 절세 목적의 법인 매물이 지속적으로 나올 듯 합니다. 청주는 1억 원 떨어진 금매도 등장을 했대요. 근데 지금 법인 물건을 사면 안 돼요. 법인 물건은요, 경매로 나왔을 때 사세요. 경매로 나와서 아주 그냥 최저로 떨어져 사야지 지금 사면 호구짓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강남 아파트 2채 이상 보유 시 보유세는 200% 이상 늘어난대요. 그러니까 막 정리하겠죠. 근데 지금 사면 안 됩니다. 외국인 부동산 거래 또 최대치 찍었다. 외국인 멍청한 거 아닌가요? 저 같으면 안 사겠는데. 7월에 2237건 됐고요. 소득세법이 이루어지면요. 외국인이요 3주택 이상이면 내년 6월 이후 매도 시 최고 77% 세금을 내야 해요. 그 외국인이 일반 주택 취득세율은 21에서 24, 그리고 고급 주택은요 27에서 30%를 적용합니다. 2017년부터 현 5월까지요 총 7조 6천억 원, 그러니까 2만 3천 가구를 구매를 했는데 이 중에 강남 3구가 17.6%를 차지하고요. 32.7%는 집주인이 실거주를 안 해요. 투자 목적으로 샀겠죠. 근데 한 45% 이상이 중국인이에요. 중국인이 1만 3천 건 정도 구매했고요. 3조 1천억 원 사용했는데요. 중국인이 한 45% 이상 샀네요. 네, 토지 거래 허가제를 이제 시행하면서 상가 거래가 이제 반토막이 난 건데 이게 자기가 실제로 상가를 하지 않으면 허가를 안 내줘요. 그래서 허가구역에서요 상가 건물을 매입 시 직접 영업을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거래 허가가 안 납니다. 그래서 토지 거래 허가 구역으로 지정되면요 주거용의 경우는 토지 면적이 18제곱밀이고요 상업용은 토지 면적이 20제곱밀 여기를 넘길 경우에 해당이 되고요. 주택을 사면 최소 2년을 거주해야 돼요. 그러니까 실거래, 실거주, 그 다음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다 본인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거래가 안 이루어지겠는데요. 그래서 상가 공실로 이어질 가망성이 큽니다. 7월에 이제 서울 주택 매매가요, 37% 급증했습니다. 7월 거래량은 2만으로요. 전달 이제 1.9만보다 상승했는데 계속 상승 중이죠. 8월부터는 하락하지 않을까요? 서울, 경기, 인천에서 약 7만 건 거래를 했고요. 2006년에는 10월, 12월 한 달간은 3, 4만 거래했는데 지금은 7월에 2만 건을 거래한 거예요. 집값이 5월 33% 가장 많이 뛴 데가 세종시네요. 그래서 주택담보대출 증가율도 1위고요. 전세가 가장 많이 오른 곳은 이제 강동구, 강남, 소초 이렇게 이어지네요. 이어서 이제 서민 아파트까지 집값이 올라가겠죠. 당연히 영향을 미쳐서. 그래서 금천, 관악, 구로 이렇게 한 대략 23평 기준으로 7억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가격대별로 세분화한 대출 규제가 오히려 서민 실수요층 주거를 불안하게 합니다. 오른다는 소식밖에 없어요. 건보료는 누가 그랬죠. 또 다른 세금이라고. 내년 건보료가 3% 인상 될 것 같습니다. 공익위원은 이제 3.2, 3.3 얘기했고요. 근로자 대표는 16%까지 인상 요구를 했어요. 사용자 대표는 1, 그리고 의학계 대표는 3.7에서 3.8. 여기서 진실은 뭐냐? 건보료는 오른다. 이겁니다. 11월부터 주택 임대소득 있으면요 건보료를 내야 돼요. 임대소득 2천만 원 이하도요 직장에서 지역 가입자로 전환이 돼요.
건보료 다 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이제 남편의 직장 건강보험에 있는 피부양자로 있는 전업주부도요, 건보료를 내야 됩니다. 근데 싸게 하는 방법이 좀 있어요. 지자체에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요, 건보료를 좀 줄여줄 수 있대요. 왜냐하면 연간 임대 수역이요, 1,000만 원을 초과시 피부양자 자격 상실 기준에 들어가게 1,000만 원 이하면 줄일 수 있다고 하는데, 어쨌든 건보료는 다 오르고요, 건보료는 누구나 다 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요, 다들 뭐 소득이 안 좋죠. 저소득층은 지원금으로 연명하게 되는 거고, 저는 길가에 나앉을 거라 생각해요. 이렇게 계속 가다간. 그리고 고소득층성도 이제 소득이 줄어들겠죠. 그리고 장마의 코로나 재확산은 겹쳐서 이제 3분기 가계 소득이 더 악화될 듯 합니다. 이건 기아차 얘긴데요. 대법원에서 상여급을 통상임금에 포함하라고 기아차 노조에 손을 들어줬어요. 그래서 기아차 상여급 등을요, 통상임금에 포함시킬 것으로 노조의 승리가 됐는데, 기아차가 돈 많으면 많이 주면 되는 거고, 없으면 돈 주고 같이 무너지는 거죠. 수도권 기초단체장 4명 중 1명은 다주택자래요. 부자가 아니면 기득권이 못 됩니다. 즉 의원이 못 됩니다. 여당 39명 중 겨우 5명만 1주택 약속을 지켰대요. 5명만이야. 국토위 기재위 12명이 다주택자고요. 제가 잘못 본 줄 알았어요. 다주택 상위 수도권 기초자치단체장의 소속 정당이 민주당이네요. 이거 제가 잘못 봤나요? 이제 의사협회가 이제 파업을 들어갔죠. 근데 명분이 없어요. 명분이. 뭐든지 할 때는 명분이 중요하잖아요. 코로나 관련돼서 왜 한마디 안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니까 의사협회 파업했을 때 시민들이 관심이 없죠. 네 가지 항목인데 뭐냐? 2022학년부터 의과대학 정원을 정부에서 확대를 한다 하니까 이건 반대. 공공의과대학 신설을 한다 하니까 또 반대. 한방첩약 급여와 이제 10월부터 적용한다니까 또 반대. 비대면, 그러니까 원격 진료 육성한다니까 또 반대. 요 네 가지인데 이게 뭐 우리 시민들한테 와도 안 나요. 코로나 관련돼서 얘기를 해야죠. 전국 법원 2주간 휴정 권고예요. 코로나가 재확산되고 있고 더 심해질 거라 보고 있습니다. 중국의 샨샤댐이 무너질 수도 있어요. 충칭 지역 26만 명 이재민이 발생했대요. 물폭탄의 원인은 양쯔강 상류에서 발생한 이제 5호 홍수라고 하는데 자연을 통제하려고 하면 오히려 이렇게 한 방에 갑니다. 3주차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